웬 미친년이 여기서 커피를 처먹어? 너 계급 뭐야? 라며 사복 여성의 머리 위에 커피를 쏟아부은 대령. 하지만 잠시 후 그녀가 어깨에 별셋을 달고 있는 쓰리스타로 나타나 부대 전체를 지휘하는 신임 군단장으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가을은 유독 서늘한 바람을 품는다. 철원과 맞닿은 최전선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승진부대가 있었다. 부대의 별칭처럼 이곳은 예로부터 장군들의 등용문이자 야전 지휘관이라면 누구나 거치고 싶어하는 선망의 자리였다. 그리고 그 승진부대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단연 참모장 박도준 대령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박도준 대령은 전형적인 야전 군인이라는 말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사내였다. 십수년간 최전방 GOP와 수색대대를 오가며 다져진 다부진 체격,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매서운 눈매는 그가 지닌 카리스마의 원천이었다. 그의 호령 한마디에 거대한 군단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의 결정은 곧 법과도 같았다. 부대 내에서 그의 별명은 포천의 호랑이. 그 누구도 감히 그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새로운 군단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은 군단 전체를 미묘한 흥분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며칠 후면 이임하는 현 군단장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를 책임질 새로운 지휘관. 과연 어떤 인물이 올 것인가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다. 박도준 대령 역시 내심 기대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에게 군단장이란 존재는 자신의 군인 인생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동아줄이 될 수도 혹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이 될 수도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참모장님, 이번에 새로 오시는 분 대단한 분이라던데요. 작전 참모 최진우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박도준은 결제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꾸했다.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별 3개 달고 여기까지 오겠나. 그게 아니라 뭐랄까.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력이라. 박도준은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최중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묵직한 시선에 최중령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합참작전본부에서 오래 계셨고 이전 사단장 시절에는 평가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 박도준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그의 머릿속에 여성이라는 단어는 군대, 특히 5군단과 같은 최전방 야전 부대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물론 여군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군단 전체를 지휘하는 군단장이라니. 그것은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림이었다. 최중령. 확인된 사실인가? 아직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박도준은 짧은 신음과 함께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실망감과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여군, 그것도 전투병과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온실 속 화초 같은 인물이 감히 5군단의 지휘관으로 온다니. 그는 책상 위에서 펜대나 굴리던 자가 야전의 혹독함을 알 리 없다고 생각했다. 이곳은 정치판이 아니라 언제든 적과 총부리를 맞대고 싸워야 하는 전쟁터의 최전선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군단장의 리더십은 부대 전체의 사기와 직결된다.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 지휘관 아래에서도 기강이 해이해질 판에 여성 지휘관이라니. 부대원들이 과연 그녀를 진심으로 따를 수 있을까? 박도준은 벌써부터 군단의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박도준 대령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간부 휴게실로 향했다. 군단장 이취임식 준비와 산적한 현안들로 며칠째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휴게실 문을 열자 향긋한 커피 향이 코를 찔렀다. 몇몇 간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박도준이 들어서자 모두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편히들 있게. 그는 손을 저어 그들을 물리고는 창가 쪽 가장 편안해 보이는 소파로 향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다. 창밖을 보며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군복이 아닌 사복은 위계 질서가 생명인 군부대 안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누구지? 새로운 여군 장교인가? 아니면 군무원? 박도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시간에 간부 휴게실에서 저렇게 태평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니 군대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신참이 분명했다. 그는 가뜩이나 여성 군단장 소문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던 터라 사복 차림의 여성을 보는 순간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위와 힘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곳의 질서는 바로 자신 박도준 대령이라는 것을 저 무지한 여자에게도 똑똑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에 휴게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고 모든 시선이 그와 그녀에게로 향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는 등 뒤로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박도준 대령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여성의 바로 뒤에 섰다.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창밖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태연한 태도가 박도준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그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그제야 여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꾸밈없는 얼굴, 깊고 차분한 눈빛. 박도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느 부대 소속인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그저 박도준을 올려다보며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복종이나 두려움과는 거리가 먼 상대를 관찰하는 듯한 미묘한 것이었다. 외부에서 잠시 방문했습니다. 외부?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 모르는가? 박도준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다. 휴게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다른 간부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볼 뿐이었다. 포천의 호랑이가 심기가 불편한 날에는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규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 안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조금의 동요도 위축됨도 없었다. 그 평온함이 박도준의 자존심을 송곳처럼 찔렀다. 감히 대령인 자신 앞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저런 태도를 보이다니. 그는 여성이 자신을 깔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안내. 여기가 어디라고 안내를 기다리며 커피나 마시고 있어? 여기가 무슨 호텔 로비인 줄 아나? 박도준은 그녀가 들고 있는 머그잔을 노골적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간부들을 향해 보란 듯이 말했다. 요즘 군대 참 편해졌어. 웬 여자년이 간부 휴게실에서 다리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질 않나. 여자년이라는 상스러운 단어가 휴게실에 울려 퍼졌다. 몇몇 간부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박도준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여성의 바로 앞에 서서 내려다보며 명령했다. 거기 너. 내 커피도 한 잔 타와. 난 진하게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것은 명령이자 모욕이었다. 단순히 커피를 타오라는 심부름이 아니었다. 여자는 을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그의 비뚤어진 성차별적 인식이 담긴 폭력이었다. 휴게실의 모든 이들이 여성의 반응을 기다렸다. 겁을 먹고 황급히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여성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싫습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고 깨끗한 거절이었다. 박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했다. 감히 일개 이름도 모를 여자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다니. 그것도 모든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자신의 권위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나? 못 들으셨습니까? 싫다고 했습니다. 커피는 각자 타 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키는 박도준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그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도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방금 하신 그 여자년이라는 발언. 사과하십시오. 군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입니다. 사과? 이 계집애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박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여성이 들고 있던 머그잔을 거칠게 빼앗았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커피가 출렁였다. 커피는 여자년이 타야 제맛이라고. 그래, 어디 한번 커피 맛 좀 봐라. 그는 빼앗은 머그잔을 그대로 뒤집어 여성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촤아그. 끔찍한 소리와 함께 짙은 갈색의 커피가 여성의 단정한 머리카락을 적시고 하얀 블라우스 깃을 타고 흘러내렸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휴게실 전체는 역한 커피 냄새와 경악으로 가득 찼다. 참모장님. 최진우 중령이 놀라 외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여성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뜰 뿐이었다. 뜨거운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박도준을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마치 거대한 빙하가 깨어지기 직전의 고요함 같은 서늘하고도 무서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수리부터 뺨을 타고 흐르는 커피를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박도준을 뇌리에 새기려는 듯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휴게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젖은 머리카락과 얼룩진 옷차림이 그녀의 존엄을 조금도 해치지 못했다. 똑똑똑.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지는 커피 방울 소리만이 휴게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문이 닫히고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박도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아직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권위를 지켜냈다는 어리석은 만족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지만 휴게실에 남아있는 다른 간부들의 얼굴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어리고 있었다. 그들은 직감하고 있었다. 방금 박도준 대령이 쏟아부은 것은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곧 5군단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었다. 몇 시간 후 5군단 연병장은 새로운 군단장을 맞이하기 위한 취임식으로 분주했다. 각 여단과 직할대에서 온 장병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했고 군악대의 연주가 가을 하늘 아래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박도준 대령은 참모장 자격으로 단상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었다. 오전의 불미스러운 일은 이미 뇌리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곧 등장할 새로운 지휘관에게 깍듯하게 경례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생각에만 몰두해 있었다. 여성 군단장이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곳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그는 속으로 칼을 갈며 의장대가 연병장 중앙으로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행사의 클라이맥스, 신임 군단장 소개 순서가 되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을 이끌어 가실 신임 군단장 이지안 중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지안.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박도준은 단상 위로 걸어 나오는 새로운 지휘관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장성급 지휘관의 단단한 발걸음 소리가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리고 단상 중앙에 선 인물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박도준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어깨 위에는 눈부신 별 3개가 달린 중장 계급장을 단 채 수천 명의 장병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는 사람. 오전에 자신이 여자년이라 모욕하며 머리 위에 커피를 쏟아부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박도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손과 발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휴게실에서의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오만방자한 말투, 성차별적인 폭언, 그리고 머그잔을 뒤집어 커피를 쏟아붓던 그 끔찍한 순간까지. 이지한 중장. 그녀가 바로 합참에서도 명성이 자자했다던,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던,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었다. 박도준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군인으로서의 인생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끝장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이지한 군단장은 단상 위에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연병장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주 잠시, 아주 짧게 박도준에게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욱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도 완벽한 무시였다.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마이크 앞에 선 이지한 군단장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연병장 전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친애하는 승진부대 장병 여러분.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장으로 부임한 중장 이지한입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도열한 장병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려는 듯 천천히 연병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장밋빛 미래나 달콤한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곳 5군단에서 유일하게 용납되지 않는 것은 안일함과 현상 유지입니다. 둘째, 모든 평가는 오직 능력과 성과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신, 배경, 그리고 성별은 그 어떤 고려 대상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성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박도준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을 향한 경고였다.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상급자는 부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부하는 상급자의 지위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존중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군은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특히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 어떤 폭언과 폭력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폭언과 폭력. 박도준의 귓가에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이지한 군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통치 철학을 선포하는 동시에 박도준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곧바로 지휘부 상견례가 이어졌다. 박도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다른 참모들 뒤를 따라 군단장실로 향했다. 군단장실에 들어서자 직무 책상에 앉아있는 이지한 군단장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이미 깨끗한 새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얼룩 하나 없는 그녀의 모습은 오전에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행동을 더욱 선명하게 상기시켰다. 참모들이 직책과 이름을 보고하며 차례로 경례했다. 마침내 박도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군단장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필사적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외쳤다. 참모장, 대령 박도준, 신임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이지한 군단장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다른 참모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잠시 나가 있게. 참모장관은 따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다른 참모들이 굳은 표정으로 군단장실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군단장실에는 이지한 군단장과 박도준 단둘만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도준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 대령.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고개 들고 나를 보게. 박도준은 마지못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지한 군단장의 눈은 그를 정면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눈빛 앞에서 그는 자신이 포천의 호랑이가 아니라 사냥꾼 앞에 선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대령. 앞으로 할 일이 아주 많겠군.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분노도 경멸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박도준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혹독하고 철저한 방식으로 자신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그를 당장 쫓아내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발밑에 두고 그가 저지른 죗값을 뼈저리게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참모장으로서 군단의 기강 해이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겠어. 보고서 준비하게. 오늘 오후까지.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집어들었다. 더 이상 박도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투명 인간 취급. 그것은 직접적인 질책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박도준은 경례조차 잊은 채 뻣뻣하게 굳은 몸을 돌려 군단장실을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벽에 몸을 기댔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별 3개의 무게가 그의 오만했던 군인 인생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밤은 박도준 대령에게 허락된 유일한 피난처이자 가장 혹독한 고문실이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군단 기강 회의 실태 및 쇄신 방안 보고서. 이지한 군단장이 던져준 이 과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도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잔인한 명령이었다. 그는 펜을 들었다가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글자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듯 했다. 결국 그는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보고서를 완성했다. 형식은 갖추었으되 영혼은 담기지 않은 마지못해 제출하는 반성문과 같은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군단의 심장부인 작전회의실에서 진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5군단 작전회의실은 그 규모와 첨단 시설 면에서 대한민국 육군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전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디지털 상황판에는 한반도의 군사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아군과 적군의 부대 기호가 촘촘히 박혀 있었다. 방의 중앙에는 거대한 디귿자 형태의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상석에는 군단장의 자리가, 그 좌우로는 참모장과 각 부서 참모들의 자리가 서열에 따라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은 5군단의 두뇌이자 모든 작전이 탄생하고 결정되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박도준 대령은 밤샘의 피로를 애써 감추며 참모장석에 앉았다. 그의 등 뒤로는 작전, 정보, 군수 등 각 부서의 핵심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박도준이 오랫동안 직접 선발하고 키워온 그의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박도준의 눈빛만 봐도 그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된 정예들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지한 중장이 들어섰다.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그녀는 단 한 명의 수행원도 없이 군더더기 없는 걸음으로 상석으로 향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회의실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작전 회의를 시작하지.
군단장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모두가 자세를 바로잡았다. 현 시간부로 5군단 책임지역 내 적정 및 아군 대비 태세 현황 보고를 시작한다. 정보참모부터. 정보참모가 일어나 유창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적의 동향, 특이사항, 예상되는 도발 형태 등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 이어서 작전 참모가 일어나 군단의 방어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 적의 국지 도발 시 우리 군단은 즉각 대응 포격으로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타격하고 동시에 증원 부대를 전개하여 적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수십 년간 검증되고 수백 번의 훈련을 통해 다듬어진 교과서와도 같은 작전 계획이었다. 박도준은 내심 안도했다. 이지안이 아무리 합참 출신의 엘리트라 한들 이토록 정교하게 짜인 야전 부대의 작전 계획에 토를 달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었다. 모든 보고가 끝나자 이지안 군단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디지털 상황판을 응시했다.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참모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작전 참모. 예, 군단장님. 방금 보고한 작전 계획 언제 수립된 것인가? 예. 아, 그것은 지난 분기 정기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내가 묻는 건 수정이 아니라 수립일세. 이 계획의 기본 틀, 그 뼈대가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냐는 말이야. 작전 참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박도준 대령의 눈치를 살폈다. 그게 아마 십수년 전의 작전 계획을 기반으로 발전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수년. 이지안 군단장은 짧게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디지털 상황판 앞으로 걸어갔다. 십수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적의 무기 체계와 전술 사상도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겠지. 그런데 우리의 방패는 여전히 십수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상황판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적이 이곳을 기습 포격했을 경우 우리의 대응 포격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골든타임은 즉각 대응 사격 절차에 따라 5분 이내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5분. 이지아는 코웃음을 쳤다. 적이 1분 동안 쏟아볼 수 있는 포탄이 몇 발인지는 아는가? 5분이면 축구장 몇 개가 사라지고 우리 장병 몇 명의 목숨이 날아가는지 계산은 해보았나?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작전 참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현재의 계획은 적에게 실컷 얻어맞은 뒤에 우리도 이만큼 때렸으니 비긴 걸로 하자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어. 이건 방어 계획이 아닐세. 이건 그저 피해 관리 계획일 뿐이야. 나는 적의 주먹이 내 얼굴에 닿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네. 주먹을 뻗으려는 그 순간 손목을 부러뜨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방어야. 그녀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참모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충격 그리고 약간의 반발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금부터 5군단의 작전 개념을 전면 변경한다. 그녀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박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군단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대의 기본 작전 개념을 하루아침에 뒤엎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참모장인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 전체의 무능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것과 같았다. 우리는 이제부터 공세적 방어 개념을 도입한다. 적의 도발 징후가 명백하게 포착되는 즉시 선제적으로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때리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먼저 때려서 쓰러뜨린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승진부대의 새로운 전투 방식이다. 선제 타격. 그것은 군사적으로 대단히 민감하고 위험한 단어였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먼저 전쟁을 도발했다는 오명을 쓸 수도 있는 극단적인 개념이었다. 군단장님, 그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확전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박도준이 참지 못하고 반박했다. 그가 공식 석상에서 군단장의 의견에 반기를 든 것은 처음이었다. 이지아는 기다렸다는 듯 박도준을 돌아보았다. 위험한가? 적의 포탄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과 우리가 먼저 위협을 제거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우리 장병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참모장? 전쟁을 두려워하는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안일한 계획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그녀는 다시 디지털 상황판을 조작했다. 순식간에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펼쳐졌다. 적의 도발 징후, 아군의 선제 타격, 적 지휘부의 혼란, 그리고 이어지는 아군의 압도적인 공세까지. 그것은 기존의 수세적인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대담하고 공격적인 그림이었다. 참모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 압도적인 전술 시뮬레이션에 빠져들었다. 참모장을 필두로 작전 참모와 정보 참모는 오늘부로 이 자리에서 숙식하며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세적 방어 개념에 입각하여 72시간 내에 초안을 완성해서 나에게 보고하게. 72시간 말입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도준이 경악하며 외쳤다. 수십 년 된 작전 계획을 단 3일 만에 새로 짜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소리와 같았다. 이지아는 싸늘한 미소와 함께 그를 응시했다. 불가능한가? 그렇다면 자네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인가, 박대령? 전쟁은 우리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 적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를 노리지. 72시간. 단 1분도 더 줄 수 없네. 이것은 토론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에는 폐잔병들처럼 고개를 숙인 참모들과 치욕으로 온몸을 떠는 박도준 대령만이 남았다. 그의 주먹이 책상 아래에서 부서져라 쥐어졌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적과의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군단장과 참모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먼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전투에서 박도준은 너무나도 처참하게 패배했다. 작전 회의실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박도준 대령과 핵심 참모들은 이지한 군단장이 던져준 72시간이라는 족쇄에 묶여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에 매달렸다. 회의실에는 지도와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눅눅한 공기 속에는 짙은 커피 냄새와 피로 그리고 깊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도준은 미칠 지경이었다. 공세적 방어라는 개념은 그의 군인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는 평생을 지키는 군인으로 살아왔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토를 보존하는 것이 그의 신념이자 철학이었다. 하지만 이지아는 그에게 먼저 때리는 군인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도무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작전 계획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의 충실한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호통을 치고 윽박지르며 참모들을 다그쳤지만 정작 자신부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었다. 포천의 호랑이라 불리던 그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젠장,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선제 타격? 우리가 무슨 침략군이야? 밤이 깊어지자 잠시 휴식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최진우 중령이 참았던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박도준의 육사 후배이자 군단 내에서 가장 확고한 박도준 라인이었다. 작전회의 때 보셨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히 참모장님을 겨냥한 겁니다.
부하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고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수작입니다. 정보참모도 거들었다. 여자가 지휘관으로 오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야전 경험도 없는 사람이 책상에서 배운 이론으로만 군대를 재단하려드니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당한 자들의 위기감이자 새로운 질서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이었다. 그들에게 이지한 군단장은 부대를 개혁하려는 지휘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락한 성을 파괴하러 온 침략자일 뿐이었다. 그때 박도준이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만들 하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푸념이 아니야. 싸울 방법을 찾아야지. 싸울 방법 말입니까? 최진우 중령이 되물었다. 박도준은 한동안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녀는 군단장이고 우리는 부하니까. 명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모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예전처럼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방법도 있지. 여론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무기거든. 특히 군대처럼 폐쇄된 조직 안에서는 더더욱. 참모들은 그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들의 얼굴에 긴장과 함께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5군단 내부 인트라넷에 있는 익명 게시판 승진광장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 새로 오신 군단장님께 대한 우려. 작성자 익명. 내용. 새로 부임하신 군단장님의 개혁 의지는 높이 삽니다. 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변화는 오히려 부대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특히 수십 년간 검증된 우리의 작전 개념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최전선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요? 야전 경험이 풍부한 기존 지휘관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5군단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글은 매우 정중하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여성 이론만 아는 책상 물림, 독단적이라는 교묘한 비난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이지안의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녀와 기존 지휘관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댓글 1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보에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만 그래도 최전방 군단은 상징성이 있는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댓글 2 우리 참모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네요. 부대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댓글 3 선제 타격이라니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저희 부모님 걱정하시겠습니다. 댓글 4 윗분들끼리 힘겨루기 하느라 M1 우리 병사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비겁한 저격수들은 이지안을 향해 의심과 불신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박도준과 그의 추종자들이 계획한 그림자들의 반란은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컴퓨터 모니터 뒤에서 이지안의 권위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편 군단장실에서 이지안은 자신의 충실한 부관 김소현 소령이 보고하는 게시판 상황을 듣고 있었다. 김소현 소령은 여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로 이지안이 합참 시절부터 눈여겨보고 직접 발탁한 인재였다. 그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다. 군단장님, 이건 명백한 지휘권 도전이자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서 작성자를 색출하고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지안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김소현이 출력해온 게시글과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갈 뿐이었다. 소란 피울 것 없네, 김소령. 하지만 군단장님, 이건 예상했던 일이야. 낡고 녹슨 기계에 새로운 기름을 부으면 당연히 묵은 때가 밀려나오는 법이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어둠이 내린 연병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글을 쓴 자들은 아주 교묘해. 직접적인 비난 대신 우려와 걱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비겁함을 감추고 있지. 아마 주동자는 한두 명일 테고 나머지는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동조하는 자들일 거야. 그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림자는 빛이 강해질수록 더 짙고 선명해지는 법일세. 지금 섣불리 그림자를 잡으려 하면 오히려 내 손만 더러워질 뿐이야. 그녀는 김소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내버려 두게. 저들이 스스로 꼬리를 잡히고 자신들이 뱉은 독에 스스로 중독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네. 실력과 결과로 증명하면 저런 비겁한 속삭임들은 결국 소음이 되어 사라질 테니까. 이지아는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저런 음해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새로운 힘,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바람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절실한 곳에서부터 불어오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연병장 넘어 묵묵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을 향하고 있었다. 이지한 군단장은 그림자들의 반란에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행보를 더욱 과감하게 넓혀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참모들의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그녀는 지휘관의 상징인 성판을 뗀 지휘차를 타고 예하 부대들을 불시에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문은 기존의 권위적인 시찰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부대 지휘관들의 의전이나 형식적인 보고를 일절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곧장 병사 생활관으로 정비고로 그리고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취사병에게 다가가 오늘 아침 메뉴의 맛은 어떤지 물었고 초소의 경계병에게는 방탄 헬멧의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은지 야간 투시경의 성능은 괜찮은지 세세하게 살폈다. 처음에 장병들은 어깨에 별 3개를 단 여성 군단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이 권위적인 질책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포신 잠금 장치 유격이 너무 심하군. 이러면 기동 중에 포신이 흔들려서 정밀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언제부터 이랬나? 한 포병대대 K9 자주포 앞에서 이지아는 기름 묻은 장갑을 낀 채 포신을 점검하며 물었다. 대대장은 물론 정비관조차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점이었다. 그게 원래 이 모델이 조금씩 유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관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원래 그런 건 없어. 규격에 맞지 않으면 불량품일 뿐이야. 당장 군수참모에게 연락해서 해당 부품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 해결책을 보고하도록. 그녀의 지시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군단의 수뇌부가 아니라 야전의 최일선에서 장비와 함께 구르는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녀의 리더십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기갑수색 중대의 전술 훈련장을 찾았다. 훈련은 중대장인 문상민 대위의 지휘 아래 진행되고 있었다. 문상민 대위는 육사 출신도 특정 인맥도 없는 오로지 자신의 실력 하나만으로 버텨온 비주류 장교였다. 그는 평소에도 낡은 전술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드론과 상업용 위성 사진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전투 방식을 연구하여 상관들에게 튀는 놈으로 낙인 찍힌 인물이었다.
그날도 문 대위는 기존의 정찰 방식 대신 소형 드론 2대를 띄워 적의 예상 매복 지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이지아는 멀리서 조용히 그의 훈련을 지켜보았다. 박도준을 위시한 9세대 지휘관들이라면 쓸데없는 짓이라며 당장 중지시켰을 훈련 방식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이지아는 문상민 대위를 불렀다. 문 대위, 아까 보니 드론을 활용하던데. 정식 보급품이 아닌 것 같더군. 예, 그렇습니다. 사비로 구매한 상업용 드론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문 대위는 혹시 질책을 받을까 싶어 긴장했다. 알고 있네. 해상도나 비행시간 면에서 군용보다 나은 점도 있겠지. 자네의 전술적 판단은 매우 훌륭했어. 적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피해 없이 적을 무력화시킬 최단 기동로까지 확보했더군. 자네의 방식대로라면 기존보다 3배는 빠른 속도로 작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어. 이지안의 칭찬에 문상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늘 핀잔만 듣던 자신의 전술을 군단장이 직접 인정해주다니. 자네 같은 인재가 왜 아직 중대장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군.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훈련장을 떠났다. 그리고 며칠 후 군단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군단 직할 특임대대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 새로운 대대장을 선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특임대대장은 군단장의 가장 날카로운 창 역할을 하는 핵심 직책으로 통상적으로는 육사 출신의 잘 나가는 소령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 낙점되는 자리였다. 이번에도 박도준 대령이 밀고 있는 한 소령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이지안 군단장은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여러 후보들의 이력과 경력에 대한 브리핑이 끝난 후 박도준이 자신 있게 자신의 라인인 후보를 추천했다. 김진호 소령은 풍부한 야전 경험과 탁월한 지휘 능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특임 대대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참모들도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때 이지안이 입을 열었다. 나는 생각이 좀 다르네. 회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이 자리에 문상민 대위를 추천하고 싶네. 누구 말입니까? 문상민 대위 말입니까? 박도준이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다. 군단장님, 문 대위는 이제 막 대위 4년차에 접어든 장교입니다. 소령 진급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대대장 직책은 어불성설입니다.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위계 질서? 이지안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나는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닐세, 박대령. 나는 지금 썩은 동아줄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강철 기둥을 세우려는 참이야. 능력 없는 자가 연줄과 경력만으로 꿰차고 앉아있는 자리야말로 진정한 위계질서 붕괴이고 부패일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에 모인 모든 지휘관들을 향해 선언했다. 나는 문상민 대위를 오늘부로 소령으로 특별 진급시키고 동시에 특임 대대장으로 임명한다. 이것이 군단장으로서 나의 결정이다. 이에 있는 사람 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논리 앞에서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반박은 관례와 전통뿐이었고 그것은 이미 힘을 잃은 뒤였다. 이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군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파장은 엄청났다. 젊고 능력 있는 장교들은 열광했다. 드디어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시대가 열렸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들은 익명 게시판에 이지안 군단장을 찬양하고 문상민 소령의 파격 인사를 지지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만에 게시판의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반면 박도준을 위시한 구파 세력은 극심한 공포와 위기감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주던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지아는 그들의 그림자 반란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큰 빛을 비춤으로써 그림자들이 설 자리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박도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 임명된 문상민 소령이 부대원들을 지휘하며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젊고 활기 넘치는 그 모습에서 그는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보았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전선은 명확해졌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무르려는 자들과 새로운 시대를 열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자들. 5군단이라는 거대한 함선은 지금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충돌하는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지한 군단장이 만들어낸 새로운 바람은 5군단 전체를 뒤흔들었다. 젊은 장교들은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에 환호했고 병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지휘관의 등장에 고무되었다. 반면 박도준 대령을 중심으로 한 구파 세력은 자신들의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위기감 속에서 침묵을 지켰다. 익명 게시판을 통한 그림자들의 반란은 이제 그 힘을 잃고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지지하는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박도준은 이대로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웅크린 호랑이처럼 결정적인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이지안의 개혁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그저 이상에 불과한 신기루라고 믿었다. 실전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 결국 경험과 관록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던 거대한 시험대가 펼쳐졌다. 이지안 군단장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5군단은 사전 각본 없는 군단급 자유기동 훈련 FTX를 실시한다. 군단급 FTX. 그것은 단순히 몇몇 부대가 참가하는 연례 훈련이 아니었다. 군단 전체의 수만 병력과 수천 대의 장비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하여 광활한 훈련장에서 격돌하는 군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규모의 모의 전쟁이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군단 참모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통상적으로 이런 대규모 훈련은 최소 반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지안은 불과 몇 주 안에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군단장님, 준비 기간이 너무나도 촉박합니다.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작전 참모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이지안은 태연했다. 전쟁이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며 예고하고 찾아오던가. 불시에 가장 취약한 순간에 닥쳐오는 것이 전쟁의 본질이야. 이번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닐세. 이것은 우리 5군단의 진짜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자 내가 추구하는 공세적 방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디지털 상황판에 훈련 개요를 띄웠다. 훈련은 군단을 청룡과 백호 양부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룡은 공격군, 백호는 방어군 역할을 맡는다. 나는 백호 부대의 지휘를 직접 맡아 나의 새로운 작전 개념을 적용할 것이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군단장이 직접 특정 부대의 지휘관 역할을 맡아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박도준 대령에게 향했다. 이번 훈련의 전체 통제관 임무는 참모장 박도준 대령이 맡도록 한다. 그것은 절묘한 한 수였다. 훈련 전체를 조율하고 평가하는 통제관. 그 자리는 훈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정적에게 자신의 운명을 평가할 칼자루를 직접 쥐어준 것이다. 내 방식이 틀렸다면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라는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박도준은 이지안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이번 훈련에서 이지안의 공세적 방어가 지닌 허점과 위험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녀를 완벽하게 패배시킨다면 전세는 단번에 역전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잠자고 있던 야전 지휘관의 본능이 피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5군단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들이 굉음을 내며 집결지로 이동했고 포병부대는 진지를 구축했으며 고병들은 완전 군장을 꾸렸다. 훈련이 시작될 경기도 북부의 광활한 산악지대는 삽시간에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젊은 장교들은 새로운 전술을 시험해 볼 기회에 흥분했지만 박도준 라인을 따르는 9세대 지휘관들은 불안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공격군인 청룡부대의 지휘를 맡게 된 최진우 중령은 사석에서 박도준에게 맹세했다. 참모장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반드시 저 잘난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책상에서 배운 이론 따위가 실전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박도준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훈련 시작 뒤의 박도준은 통제관 막사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양부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 속에서 이지안의 백호 부대는 기존의 방어 개념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다. 주요 방어선에 병력을 집중하는 대신 기동력이 뛰어난 소수 정예 부대들을 넓게 분산시켜 거대한 그물망 같은 형태를 만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문상민 소령이 이끄는 특임대대가 있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저렇게 병력을 분산시키다니 청룡의 주력 부대가 한 곳만 뚫고 들어가면 그대로 각계격파 당할 게 뻔한데. 박도준은 이지안의 전술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수십 년간 배워온 모든 군사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보였다. 그는 이지안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정이 되자 훈련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밤하늘을 갈랐다. FTX 시작. 모든 부대는 예정된 작전 계획에 따라 기동하라. 박도준의 명령이 통신망을 통해 군단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철과 강철이 격돌하는 거대한 모의 전쟁의 막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5군단의 미래를 걸고 벌이는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 사이의 양보 없는 대결전이었다. 통제관 막사 모니터를 응시하는 박도준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 거대한 강철의 시험장에서 그는 반드시 승자가 될 것이라 다짐했다. 전쟁의 첫날, 전황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일방적인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공격군인 청룡부대는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압도적인 기갑 전력을 앞세워 백호 부대의 예상 방어선 중앙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돌진했다. 최진우 중령은 이지안에 분산된 방어망을 비웃으며 가장 강력한 주력 부대로 단숨에 중앙을 돌파하여 지휘부를 타격하려는 전형적인 중앙 돌파 전술을 구사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지안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다. 모든 데이터 수집 채널 개방, 문소령, 드론 정찰 영상 실시간으로 전송하라. 백호 부대의 지휘 통제실. 이지안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선 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휘 시스템은 기존의 무전 보고에만 의존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었다. 문상민 소령의 특임대대가 띄운 고성능 드론들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 통신 감청 부대가 잡아낸 적의 교신 내용, 심지어 기상 정보와 지형 데이터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지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전장의 상황을 마치 신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청룡 주력 부대 예상 경로 진입 확인. 이동 속도, 병력 규모 모든 것이 예측 범위 내에 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전 부대의 전파. 그물을 조인다. 제1 목표는 적 선두 기갑부대, 제2 목표는 그 뒤를 따르는 보급부대다.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대한 그물망처럼 분산되어 있던 백호 부대의 소규모 부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청룡 부대의 주력이 자신들의 매복 지점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쇠사슬에 묶인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사방의 산기슭과 계곡에 숨어있던 대전차 미사일이 불을 뿜었고 미리 매설해둔 지능형 기뢰가 청룡 부대의 진격로를 차단했다. 동시에 후방에 침투해 있던 특임대대가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청룡의 막강한 기갑부대는 순식간에 도간의 든쥐 신세가 되었다. 선두는 파괴되고 후방의 보급은 끊겼으며 좌우에서는 쉴 새 없는 기습 공격이 쏟아졌다. 최진우 중령은 제대로 된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대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훈련 첫날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공격군인 청룡은 주력 부대의 70%가 전투 불능 판정을 받았고 백호의 피해는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지안의 공세적 방어와 데이터 기반 지휘 시스템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통제관 막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도준은 망연자실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무장한 이지안의 군대 앞에서 자신이 믿었던 관록과 경험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막사 안의 통제관들은 이지안의 천재적인 지휘 능력에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그 소리는 박도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때였다. 패배감에 젖어 모니터를 노려보던 박도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너무너무 완벽하잖아. 청룡의 공격은 너무나도 교과서적이고 단순했다. 최진우 중령은 이런 허술한 공격을 할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박도준 자신이 직접 키워낸 늑대처럼 교활하고 영리한 지휘관이었다. 그런 그가 마치 일부러 함정에 걸려들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순순히 무너졌다. 박도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수십 년 야전 경험이 만들어낸 직감이 머릿속에서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다. 이건 미끼야. 주력 부대 전체를 미끼로 던진 거라고. 그는 벌떡 일어나 전체 전장 상황판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데이터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직감과 최진우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주력 부대가 중앙에서 처참하게 깨지는 동안 청룡의 나머지 부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의 눈이 상황판의 한 구석,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깊은 산속의 좁은 협곡에 멈췄다. 그곳은 기갑부대의 기동은 물론 보병의 이동조차 힘든 험준한 곳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협곡을 통과하면 백호 부대의 지휘 통제실이 있는 후방으로 곧장 이어지는 최단 경로였다. 미친놈. 박도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나왔다. 최진우는 주력 부대 전체를 희생시켜 이지안의 시선을 중앙에 묶어두는 동안 진짜 칼날인 최정의 특수부대를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 협곡으로 침투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안의 완벽한 데이터 시스템은 예측 가능한 적의 움직임에는 완벽하게 대응했지만 상식을 벗어난 인간의 광기와 희생을 감수한 기만술까지는 계산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장 백호 지휘부에 연결해. 지금 당장. 박도준이 통제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통제관 하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통제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황은 완전히 백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만. 닥치고 연결해. 이건 함정이다. 진짜 공격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 잠시 후 통신이 연결되었다. 모니터에 이지안 군단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인가 참모장? 박도준은 다급하게 외쳤다. 군단장님, 지금 당장 예비대를 돌려서 알파의 7 협곡으로 보내야 합니다.
청룡의 주력은 미끼였습니다. 진짜 공격조가 지금 그쪽으로 침투하고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을 들은 백호 지휘부의 참모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 참모가 이지안에게 보고했다. 군단장님, 알파으칠 협곡 쪽은 어떤 이상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통제관께서 전황을 오판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의 경고는 패배자가 마지막으로 부리는 오기나 질투쯤으로 치부되었다. 박도준은 절망했다. 이대로라면 몇 시간 안에 이지안의 지휘부는 특수부대의 기습을 받아 전멸할 것이고 훈련은 청룡의 대역전승으로 끝날 터였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이지안을 향해 절규했다. 군단장님, 제발. 이건 데이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전장에서 뒹굴었던 늙은 군인의 직감입니다. 저놈들은 지금 군단장님의 목을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모니터 속에서 이지아는 아무 말 없이 박도준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 서린 처절함과 진심. 그것은 더 이상 그녀에 대한 반감이나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부대의 승패를 걱정하는 진짜 군인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참모들이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다. 완벽한 데이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그토록 모욕하고 반대했던 남자의 비논리적인 직감을 믿을 것인가. 기나긴 침묵 끝에 이지안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자네 말을 믿지. 그녀는 참모들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문상민 소령의 특임대대를 포함한 모든 예비대를 즉시 알파으칠 협곡으로 급파한다. 5분 내로 출발시켜. 백호 지휘부는 발칵 뒤집혔다. 군단장이 데이터가 아닌 한낱 직감을 믿고 부대를 움직이는 군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명령은 이미 떨어졌다. 백호의 최정예 부대인 특임대대는 즉시 방향을 돌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알파으칠 협곡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협곡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바로 배낭에 폭탄을 가득 싣고 백호 지휘부를 향해 은밀하게 기동하던 청룡의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이었다. 박도준이 옳았다. 그의 직감이 완벽한 데이터를 이긴 순간이었다. 알파으칠 협곡의 전투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은밀한 침투가 생명인 청룡의 특수부대는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완벽한 매복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백호의 특임대대에게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지안의 지휘부를 타격하려던 최진우 중령의 마지막 비수는 박도준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의해 허무하게 부러져 버렸다. 다음 날 새벽 청룡 부대로부터 항복 통신이 접수되었다. 이틀 밤낮으로 이어진 거대한 모의 전쟁은 백호 부대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훈련 종료 후 5군단 사령부 대강당에서 열린 훈련 강평회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모두가 백호 부대의 승리를 축하했지만 동시에 그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만약 박도준 대령의 절박한 외침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이지안이 아니라 최진우였을 것이다. 단상에 오른 이지안 군단장은 훈련 결과를 간략히 보고한 뒤 강평회에 참석한 모든 지휘관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 백호 부대는 승리했다. 나의 새로운 작전 개념과 데이터 기반 지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박도준을 응시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의 진정한 수훈갑은 따로 있다. 바로 참모장 박도준 대령이다. 강당 전체가 술렁였다. 나의 완벽한 시스템은 적의 기만수를 간파하지 못했고 하마터면 완벽하게 패배할 뻔했다. 자칫 자만심에 빠질 뻔했던 나에게 경종을 울리고
우리의 승리를 지켜낸 것은 바로 참모장의 수십 년 경험이 녹아든 날카로운 직감이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최첨단 시스템과 데이터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경험과 직관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박도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수백 명의 지휘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고맙네, 박대령. 자네 덕분에 이겼어. 그것은 상급자가 부하에게 보내는 칭찬이 아니었다. 한 명의 군인이 자신을 구해준 다른 군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박도준은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고 무너뜨리려 할 것이라 생각했던 여인이 자신의 가장 큰 공적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해주다니.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뭉쳐있던 얼음덩어리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답례를 했다. 강평회가 끝나고 최진우 중령을 비롯한 청룡부대의 핵심 지휘관들이 군단장실로 불려왔다. 그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을 각오한 채 고개를 숙이고 이지안의 처분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지안의 결정은 또다시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자네들 군단 정보전자전 참모부로 가서 3개월간 데이터 분석 및 전장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도록. 자네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배워봐. 자네들의 그 교활한 기만술의 데이터 분석 능력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군단은 정말 무서운 부대가 될 테니. 그것은 징계가 아닌 기회였다. 그녀는 패배한 적장을 벌하는 대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더 크게 쓸 그릇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녀의 관심은 개인적인 권력 다툼이 아니라 오직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에만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박도준은 깊은 고뇌 끝에 자신의 대령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군단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이지아는 집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박도준은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경례를 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저녁 지원서였다. 군단장님, 저는 오늘부로 군복을 벗고자 합니다. 이지아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유를 묻고 싶군. 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군단장님께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오만과 편견이 가득했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실했다. 특히 휴게실에서의 일은 평생을 가도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참모장이라는 중책을 계속 맡는 것은 5군단 전체의 수치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수십 년 군인 인생을 통틀어 누군가에게 이토록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 것은 처음이었다. 이지아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의 사과는 받겠네. 하지만 이 저녁 지원서는 받을 수 없어. 군단장님, 나는 박도준 대령, 자네의 그 늙은 직감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 5군단은 자네의 그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네. 무엇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나는 내 부하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용감하고 명예로운 일인지를.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부대에 가져오고 싶은 진정한 변화일세.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머그잔을 들어 박도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가 담겨 있었다. 커피 한 잔 하지, 박대령. 박도준은 자신에게 건네진 커피잔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 단순한 커피 한 잔이 그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무겁고 명예롭게 느껴졌다.
그것은 용서이자 신뢰였으며 함께 가자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는 떨리는 두 손으로 천천히 머그잔을 받아들었다. 더 이상 그들은 서로를 겨누는 적이 아니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5군단이라는 거대한 배를 함께 이끌어 나갈 진정한 동지가 된 것이다. 군단장실의 창밖으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혹독했던 군단급 FTX가 막을 내린 지 수개월이 흘렀다. 포천의 산자락을 붉게 물들였던 단풍은 모두 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눈꽃이 피어나는 겨울이 찾아왔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5군단 내부에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이자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군단 전체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매주 열리는 통합 전술 개발 회의가 있었다. 과거의 작전 회의가 상급자의 지시를 하급자가 받아 적는 일방적인 수직 구조였다면 새로 생긴 이 회의는 계급과 직책을 떠나 오직 가장 효율적인 전투 방법을 찾기 위해 모두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격렬하게 토론하는 수평적인 광장이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벌떼 드론 정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기존의 수색 정찰대 운용 방식보다 정찰 범위는 3배, 정보의 정확도는 5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발표를 마친 문상민 소령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등 뒤 스크린에는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적진을 샅샅이 훑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의 파격적인 제안에 몇몇 보수적인 지휘관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누구도 예전처럼 어디 건방지게라며 면박을 주지 못했다. 그때 회의를 주재하던 이지한 군단장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도준 대령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포천의 호랑이처럼 군림하지 않았다. 대신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해안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빈틈을 메워주는 노련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야, 문소령.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네. 자네가 제시한 작전 지역은 겨울철에 국지성 돌풍이 매우 잦은 곳이야.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는 변수지. 그 작은 드론들은 돌풍 한 번에 종이장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어. 예비 기체 운용 계획과 악천 후 시의 대체 정찰 경로를 반드시 확보해둬야 하네. 그의 지적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비난이 아닌 애정이 담겨 있었다. 문상민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참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이지아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군대의 모습이었다. 젊은 세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성세대의 관록 있는 경험이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더 완벽한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 데이터의 눈과 경험의 발이 조화를 이루는 군대. 5군단은 이제 명실상부한 진화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던 박도준은 간부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몇 달 전 그가 한 여성의 머리 위에 커피를 쏟아부었던 바로 그 끔찍한 장소였다. 휴게실 안에서는 젊은 여군 장교 2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 대위님, 이번 전술 평가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이동 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보급부대와의 연계가 자꾸 꼬여서. 과거의 박도준이었다면 그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거나 여자들이란 어쩔 수 없다며 속으로 비웃고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휴게실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 잠깐 지도 좀 볼 수 있겠나? 두 여군 장교는 참모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박도준은 그들이 보고 있던 작전 지도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펜으로 지도 위에 한 지점을 가리켰다. 주요 도로만 고집하니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걸세.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능선을 따라가면 예전에 쓰던 낡은 임도가 하나 있어. 길은 좀 험하지만 직선거리라 시간을 절반은 단축할 수 있을 거야. 보급부대는 그 임도 끝에서 대기시키고, 그것은 수십 년간 그 땅을 직접 발로 밟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였다. 두 장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감탄사를 터뜨렸다.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참모장님. 박도준은 그저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휴게실을 나왔다. 그의 등 뒤로 두 여군 장교가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도준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권위는 계급장을 내세워 윽박지를 때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나누어 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을. 여자가 아니라 부하 장교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 순간 그는 인식의 승진을 이룬 것이다. 그날 저녁 박도준은 군단장실로 호출되었다. 이지아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그가 들어서자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다. 고생이 많군, 박대령. 자네 덕분에 부대 분위기가 몰라보게 좋아졌어. 과찬이십니다. 모두 군단장님의 리더십 덕분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진심이 담긴 겸손한 대답이었다. 이지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서류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다음 달에 있을 장군 진급 심사에 자네를 5군단 공식 후보로 추천했네. 박도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장군 진급, 준장.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모든 대령들의 꿈. 그는 FTX 사건 이후로 자신의 군인 인생에서 별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버린 상태였다. 자신 같은 과오를 저지른 자에게는 결코 허락될 수 없는 신기루라고 생각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별을 단단 말입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이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는 어둠이 내린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격? 박 대령, 자네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가장 버리기 힘든 무기였던 과거의 경험에만 매몰되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 대신 그것을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융합시키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했지. 그녀는 박도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을 부수는 고통을 감내한 군인이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의 자격이 있는 것일세. 이건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야. 자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당연한 명예일 뿐이야. 박도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관계의 승진이었고 잃어버렸던 자존심의 승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5군단의 진정한 변화를 세상에 증명할 마지막 시험의 날이 다가왔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합참의 전투준비 태세 검열단이 5군단을 방문한 것이다. 검열단장인 오정수 중장은 이지안과는 육사 시절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인물로 여군 최초 군단장이라는 타이틀에 대해 노골적인 시기심을 드러내던 사람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5군단의 허점을 찾아내 이지안에게 망신을 주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검열의 마지막 날, 검열단은 5군단의 실기동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은 문상민 소령의 드론 부대가 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송하고 포병 부대가 그 정보를 받아 즉각 정밀 타격을 가하며 마지막으로 기갑 부대와 고병이 입체적으로 돌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과정이 마치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갔다. 검열단은 그 압도적인 속도와 정확성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훈련이 끝난 후 오정수 중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곁에 서 있던 박도준에게 비꼬는 듯한 투로 물었다. 박 대령, 솔직히 말해보시오. 이런 복잡하고 새로운 방식들, 수십 년 군 생활을 한 당신이 보기엔 어떻죠? 야전에서는 그저 혼란스럽기만 한 쇼처럼 보이지 않소? 그것은 박도준의 속마음을 떠보고 이지안과 그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교묘한 질문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박도준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오정수 중장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군인 인생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단단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군님,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뭐라고? 우리 오군단은 이제 데이터로 미래를 보는 눈을 얻었고 수십 년의 경험으로 땅을 딛는 발을 얻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장병들은 자신의 계급이나 출신 성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임무와 능력 그 자체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는 멀리서 훈련을 마친 장병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것이 바로 이지안 군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승진입니다. 계급의 승진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인식과 관계, 그리고 자부심의 승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오군단은 대한민국 그 어떤 부대보다도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언은 대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그 안에는 새로운 군단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자신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오정수 중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이지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준의 연설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였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가장 굳건한 방패이자 동지가 되어 자신의 철학을 변호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그가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이자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긴 미소였다. 철의 군단 오군단. 그곳에서는 더 이상 낡은 편견과 오만이 설 자리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 강한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정신, 진정한 승진의 신화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신화의 중심에 강철 같은 의지의 여성 지휘관과 그녀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명예를 되찾은 늙은 군인이 함께 서 있었다.